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상담 심리사 책상입니다. 지난번 나의 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소명에 대한 의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었었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일의 의미, 그리고 의미가 만드는 차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쇼나 모니크, 이 세 사람에 대한 사례 예시를 들어서 의미가 만드는 차이에 대한 내용을 또 알기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내용 같이 나눠보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1시가 되어 간다. 드디어 점심시간이다. 오늘 당신은 최근 급부상한 여행사의 한 지점에 첫 출근하여 긴 오전 시간을 보냈다. 여행사의 신입사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아 보인다. 당신은 전화를 받는다. 잠재 고객들과의 라포를 형성한다. 항공, 선박, 숙박 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당한 고래 적군을 찾는다. 여행 일정을 준비하고 고객의 흥미를 끌고 영업을 한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회사에 대한 감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며 동료들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크다. 당신은 사무실 뒤쪽의 휴게실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어젯밤에 만들었던 치킨 파머산 도시락을 꺼낸다. 전자레인지 순서를 기다리면서 한 자리 남은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아 그날 아침 처음 본 3명의 동료에게 말을 꺼낸다. 세 분은 여기 온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일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 눈가에 다크서클 때문에 피곤해 보이고 나이에 비해 10살은 더 들어 보이는 쇼나에게서 온다. 솔직하게 말할까요? 당신은 이 일을 견뎌내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내 말은 이건 직업이라는 거죠. 세금을 내게 해주고 괜찮은 달은 약간의 저축도 할 수 있게 해줘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죠. 어떤 때는 느긋하고 어떤 때는 아주 바빠요.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바쁜 때가 좋아요. 책상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챌 시간도 없을 거예요. 놀러 나가기보다 집에서 쉬고 싶어질지도 모르죠. 나는 여기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까지는 그럭저럭 잘 지내왔어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가 자기가 있는 대로 오라고 하네요. 여기보다 돈을 더 준다면 갈 것 같아요. 직업은 직업이니까요. 나는 모니크처럼 대대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어요. 모니크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쿡쿡 웃는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맹렬하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지만 자기 이름을 듣자 그것을 내려놓았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 진하지만 과하지 않은 화장, 너무 완벽해서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 준비했을까 할까 궁금해질 정도로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 전문직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다. 쇼나 말은 내가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나는 여기서 영업 실적을 쌓고 있어요. 앞으로 2주 정도 계속 밀어붙이면 다시 이달의 직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사원으로 머무르고 싶진 않아요. 우리 부장님께는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그분보다 이곳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어요. 내 계획은 이곳에서 관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해 가는 거예요. 계속 승진할 수 있다면 나는 어느 회사든 가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내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3명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다. 첫날 출근하자마자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내내 얼굴은 침착하고 만족스럽고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 일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이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들 너무 바빠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끼리도 거의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사람들의 여행 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주죠. 맞아요. 하지만 휴가 계획을 세워줄 때는 사람들이 쉬고 약간 긴장을 풀고 다시 서로서로 가까워지도록 도와줍니다. 가족들은 나중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억들을 만들죠. 자라면서 당신의 가족과 함께 보냈던 가장 소중했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휴가 중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바로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건강하게 함께 지내도록 도와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쇼나 모니크 네는 미국이 일에 대한 세 가지 대비되는 접근, 즉 직업, 진로, 소명을 대표한다. 이 세 가지 지향은 1985년 버클리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의 동료들이 그들의 획기적인 책 마음의 습관에서 정리한 것이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 유형론에 따르면 대부분 주로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일에 대한 세 가지 지향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쇼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이 주는 것, 급여, 복지, 안정성.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일이 견딜만 하다고 가정한다면 일 자체의 본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일은 필요악이다. 이들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거나 잘해야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일할 때 시간이 좀 더 가기를 바라고 주말에 오기만을 기다리며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한다. 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더 나은 임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일이 나오면 바로 그 일로 옮겨간다. 자신의 일에 대해 불평하고 토드 룬드그런의 노래 종일 드럼을 치자를 소리 덮여 들으며 다시 할 수 있다면 같은 진로는 택하지 않을 것이다. 스터즈 터겔은 그의 고전적인 책 일하기, 사람들과 자기 직업에서의 삶을 논한 매우 흥미로운 인터뷰 모음집에서 본질적으로 폭력에 대한 육체와 영혼에게 라고 소개했다. 이 책의 인터뷰 중 많은 부분이 그저 지루함을 꼭 깨려고 동료를 괴롭히며 지루한 시간을 끝내고 싶어 하는 자동차 제조 노동자 또는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 뭔가 굉장한 것을 공상해야만 하는 트럭 기사처럼 직업 지향을 가진 근로자들과의 인터뷰였기 때문이다. 진로 지향을 갖고 있는 모니크와 같은 사람은 일에서 성취하는 것을 통해 자기 가치감을 느낀다. 일에는 지켜야 할 분명한 성취 규칙과 올라갈 수 있는 승진 단계가 있다. 진로 지향의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좋아하지만 다음 성공 단계로 돌진하다 보면 일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은 희미해진다. 이런 경우에 성공의 정의는 승진, 출세, 권력과 명예가 커지는 것이다. 이들은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갈 때 BMW를 렌트하는 유형이다. 벨라와 동료들은 진로 지향의 사례로 승진을 쫓아 부지런히 일하며 20, 30대를 보낸 기업 매니저 브라이언 파머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의 일은 몇 년에 한 번씩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는 것이어서 새 친구를 사귀어도 승진이 되면 다른 주의 다른 도시로 옮겨가야 했다. 브라이언은 나는 나의 발전, 승진과 경제적 성공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고 하지만 미래를 위한 그의 목표는 바로 다음 단계의 승진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는 학문의 세계에서도 진로 지향이 매우 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연구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는데 그곳에서 성공은 발표된 논문의 수,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의 수준, 그리고 큰 연구 프로젝트를 유치하여 대학에 들어오는 돈의 액수로 수량화된다. 이런 환경은 진로 지향을 가진 교수들에게는 매력적일 것 같다. 그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귀찮아하고 주당 60시간 일을 한다. 대학원에 다닐 때 밤늦게 심리학과 건물에 갔다가 연구실에 숨어 부지런히 논문을 쓰는 교수들을 보았다는 경험이 여러 번 있다. 렌처럼 소명지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일장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9시부터 5시까지 의미를 만들고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벨라와 동료들은 소명의 원천이 내적인지 아니면 외적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규율과 현명한 판단을 장려하고 일 자체를 의미 있고 고유한 가치를 지닌 도덕적으로 자신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향으로 소명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소명은 개인을 더 큰 공동체, 각자의 소명이 모두의 선에 기여하는 전체에 연결시켜준다. 소명은 개인을 세상과 연결시킨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적인 소명 같은 건 없는 것이다.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좀 더 많은 장비를 갖추는데 자신의 돈을 쓰는 교사라면 소명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급여가 낮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면
그 일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일이 환자의 회복을 돕는 병원의 사명의 필수적인 거라고 보는 경비원도 소명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직업, 진로, 소명으로 분류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접근하는 이유와 방식은 무수히 많을 수가 있다. 정말 단 3가지 유형만 있는 것일까? 더 많은 유형을 제안한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면 보스턴 대학 경영학 교수인 마이크 프렛과 동료들은 소명을 솜씨, 섬김, 연대감 같은 기본적인 지향들이 섞여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벨라와 동료들조차 곧바로 대부분은 이 유형들을 섞어서 이를 접근하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매하긴 하지만 이 3가지 유형은 1980년대 중반에 소개된 이후 일에 대한 다양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 되어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유형들은 모두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금부터 탐색해볼 내용 또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노역에 쓰이는 동물에게 지워진 짐. 고대 그리스에서 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점은 아주 분명했다. 일은 끔찍한 저주였다. 그리스의 지성인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시간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은 아주 우울한 것이었다. 그리스인들은 이래서 실존적으로 인간에게 강요된 끝이 없이 반복되는 활동을 연상하였다. 일하는 데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은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마감에 맞추려고 늦게까지 깨어있음을 의미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동물처럼 우리도 결국 죽는다. 세상에 어떤 족적을 남기거나 변화를 만들지도 못한 채 잊혀질 것이다. 물론 일은 잠시 동안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런 생각이 그리스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여 신성하고 고차원적이고 훌륭한 것과 세속적이고 저차원적이고 평범한 것을 나누는 이원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약 2300여 년 전 플라톤에 알려진 이런 세계관에 따라 영원하고 좋은 참 실제가 있는 곳, 즉 이데아의 영역에 커다란 가치가 부여되었다. 정신의 삶, 이런 것이 이데아와 연결되면 우리는 일상의 육체적 실제를 초월하여 참 실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이데아의 영역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것들, 육체, 세상에서의 책임, 일, 이런 것들은 우리를 동굴에 가두어 세상을 실제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사슬과 같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육체적인 일은 모두 우리를 아무 희망 없는 동물과 같은 존재로 고착시키는 것이었다. 일은 노역에 쓰이는 동물에게 지워진 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일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들의 목표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고 신들의 불멸성에 참여하고 가치 있는 활동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었다. 정치를 하거나 군대에서 용감한 행동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활동이었다.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어느 정도 불멸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신의 삶, 사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깊이 숙고함으로써 참 실제에 근접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 행복의 최고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상은 사회적 위계의 강력한 기초가 되었다. 등골 휘는 노예들의 노동으로 당시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이 가능할 수 있었고 이들은 철학자들이 자유롭게 정신적 삶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딩은 인간 사회는 소수의 몇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토대로 인간의 잠재력을 최고로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고 했다. 토가를 걸친 철학자들은 아주 좋았겠지만 일반적인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치관이 장애가 되었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 방식을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다.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고 그것이 자연의 질서라고 생각했다. 노예가 없었다면 일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아
철학자들의 사색적인 삶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육체적인 일은 어떤 일에는 전혀 품위가 없다고 생각했다. 당신이 고대 그리스의 솜씨 좋은 석공으로서 조만간 상징적인, 가령 판테온이 될 수 있는 건물의 코린트식 기둥에 섬세한 소용돌이 무늬를 새기기 위해 신중하며 즐겁게 자기 재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영감을 주는 대작을 창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플루타르크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 플루타르크는 당신의 작품은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작품이 우아해서 좋다 한들 그렇다고 그걸 만든 사람이 반드시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의 요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염색업자와 향수 제조업자를 선택했다. 향수 제조업자와 자색 염색업자들의 물건을 가져오긴 하지만 그들은 신분이 낮고 지저분한 사람들일 뿐이다. 당신의 작품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완전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손으로 일하고 이데아의 영역을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멍청이일 뿐이다. 그리스 제국은 몰락했지만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방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수도사의 생활 방식을 수립하였다. 초기 수도사들은 은둔자였으며 세속적인 것이 모두 거부하고 광야나 사막에서의 신의 일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냄에 따라서 수도사들은 곧바로 금욕주의를 약간 완화하여 힘을 합쳐 수도원 공동체를 형성하고 묵상 기도를 통한 신과의 연합이라는 신비로운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교황 에우세비오스는 일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다. 첫 번째는 본성보다 위에 보통 사람의 삶 너머에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신에 대한 예배이다. 기독교적인 삶의 완벽한 형태이다. 두 번째는 더 작고 더 인간적인 것이다. 사람들에게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농업, 상업, 그 밖에 좀 더 세속적인 일들을 하고 싶어지게 해준다. 그 다음 말이 결정적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2등급 정도의 경건함이 있다. 에우세비오스는 플루타르크보다는 그저 조금 관대했을 뿐이다. 4세기에 농사를 짓고 싶어 했다면 그는 2등급의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이 관점은 영성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 두 번째 바퀴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바퀴가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거의 변한 것이 없었다. 엘리트 집단은 귀한 소명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힘든 일은 영적으로 말하면 본래 열등한 것이었다. 추의 방향이 바뀌다. 일은 우리를 신성하게 만든다. 일을 중요하지 않게 보는 서양의 관점은 15세기 소수의 르네상스 철학자들 덕분에 완전히 뒤집혀졌다. 그렇게 된 것은 신의 본질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을 수동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고 순수하지만 멀리 있는 정신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최고의 창조자 또는 위대한 건축가와 같은 타이틀을 가진 우주의 장인이며 창조자로 신의 배역을 바꾼 것이다. 기존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함으로써가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즉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디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은 미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개념을 숙고하고 그에 따라 세상을 만드는 예술가다라고 했다. 조르지오 바사리의 출판된 유명한 책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전에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20번 이상이나 신성하다고 묘사했는데 1568년 개정판에서는 그 횟수가 40회까지 늘어났다. 더 놀라운 것은 바사리가 미켈란젤로를 신과 같다라고 기술한 부분이다. 아테네의 석공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묵살되었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장인은 신격화되었던 것이다. 창조적인 일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에게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인간을 동물처럼 만드는 조건이었던 반면에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자들은 일이 인간을 동물과 구분해준다고 주장하였다. 동물은 본능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제약이 없다. 우리는 거의 무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자연을 바로잡고 개선할 수 있다. 하디는 이러한 창조적인 활동에서 우리는 자연의 장인인 신을 모방하여 동물과 자연의 요소들 그리고 물질 자체까지도 신처럼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의 말에 이르러 일은 인류의 필수적인 활동으로 생각되었고 그 속에서 인간의 잠재력이 방해받지 않고 완벽하게 개발될 수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이를 품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자들에게 일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품격을 주는 것이었다. 또 다른 시대의 철학자는 일에 대한 르네상스 시대의 주례를 확장시킨 것으로 잘 알려진 모두가 좋아하는 노동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다. 마르크스는 동물과 달리 사람은 물러서서 노동의 열매를 취하면서 우리가 구성한 세상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진정한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를 떠올려 보자. 당시는 산업 자본주의의 전성기였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우표딱지만한 아파트에 살면서 요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정신이 멍해질 것 같은 목욕탕 같은 공장에서 매일 14시간씩 일했다. 교육과 의료, 지역자회의 자원을 이용할 수 없었고 도시는 범죄와 부패, 황폐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상황을 역겨워하며 문제는 사적 소유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적 이익 때문에 힘을 가진 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일에서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일을 목적을 떼어버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분열의 원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국 노동자들이 부자들의 사적 이익에 맞서 들고 일어나서 생산 수단을 공공재로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면 착취가 중단되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견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연을 통제하고 문화를 익혀 신과 같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친 단순화라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가 증가하는 대신 거대한 중산층이 발달하고 노동법과 노동조합들이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고 대기업의 착취적인 경향을 둔화시켰다. 결국 자본주의의 붕괴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시스템이 붕괴하는 대신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기 수정을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박탈하는 억압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길을 터주었던 마르크스의 비전보다는 훨씬 결함이 적은 것 같다. 중도, 소명으로서의 일. 이제까지 우리는 일에 대한 양극단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한쪽에서는 일을 잘해야 필요하고 최악의 경우 저주이다. 다른 쪽에서는 일을 진정한 성취, 문명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을 찾는 곳이다. 일은 우리를 신처럼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중도, 미들패스는 무엇인가? 마틴 루터에게 소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생각해보자. 루터의 이야기는 매혹적인 변형의 이야기이다. 그는 처음에 수도사로 시작했었는데 자신의 영적 적절성에 대해 회의하며 문자 그대로 매일 한 번씩 6시간씩 기억해낼 수 있는 죄를 철저하게 파헤쳐 자백하며 영적 멘토를 괴롭히곤 했다. 루터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영원한 구원은 고된 영적인 일, 죄 자백, 기도, 묵상, 금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일의 의로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사는 데는 농장을 운영하거나 양육하거나 가정을 돌보거나 그 밖의 영적이 아닌 일들로 산만한 사람들에 비해 수도사들이 확실히 유리했다. 선하고 영적인 일과 그 외에 안 좋은 일이 존재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이원론적 관점과 똑같은 것으로서 루터가 이를 경험했던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루터의 다음 단계는 더욱더 개혁적이 되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는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는 길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은혜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이것을 믿고 개인적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선한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는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루터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를 구원받는 것이 절실한 교구민들에게 면죄부를 사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 선한 일에서 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던 때에 그의 관점은 그다지 환영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으로 박으면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때 종교개혁이 촉발되었다. 종교개혁은 루터 자신과 교회, 세상의 역사,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다로우 밀러는 루터의 세계관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루터의 추론대로 만약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라면 투소다와 사제들의 묵상하는 삶은 독실한 농부나 가구 제작자, 주부의 활동적인 삶보다 더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다. 갑자기 모든 일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기만 하면 신성한 것이 되었다. 사제와 농부, 수녀와 주부, 신학자와 노동자 모두가 믿음으로 신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망은 16세기 유럽의 일에 관련된 관점을 결정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바꿔놓았다.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유럽의 모든 언어에서 일에 대한 단어까지 바뀌었다고 했다. 루터 역시 이를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통해 근로자, 배우자, 부모, 시민 등 이웃을 사랑하는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의 소명은 무엇인가? 루터 이전의 답은 세속적인 직업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루터는 수도원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신이 당신을 있게 한 그 위치에서 이웃을 섬기라는 소명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소명을 알고 싶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그곳에서 충실하게 섬기라는 것이다. 일에 대한 이런 관점이 곧바로 중요한 한 가지가 수정되긴 했지만 서구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루터는 매우 온건한 경제 환경에서 살았다. 노동의 분배도 당연히 신의 설계 중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루터 이후에 기술의 진보, 급속한 도시화, 정치의 재조직화 및 시장 경제의 확장으로 탐욕과 권력이 지배하는 환경이 되었다. 이에 대해 루터의 관점을 상기시키는 제네바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어떤 신분은 창조 질서에 맞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관점을 제기하였다. 칼뱅은 특히 중세기의 노예제도를 공격했고 칼뱅자의주의의 다음 세대들이 이를 더 깊이 밀어붙였다. 개인은 죄에 속한 불완전한 존재이며 신분 체계와 같은 사회 제도들도 죄에 종속되어 있어 훼손되기 쉽다는 것이었다. 강력한 사고의 전환이었다. 첫째, 우리는 소명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바라보는 대신에 신에게 경배하고 공동의 선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소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훼손의 징후가 있는지 신분들을 평가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곳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1장에서 소명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을 언급했는데 이는 개신교에서 인정한 것이다. 지금은 로마 가톨릭의 입장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에서 기술하였듯 아주 비슷해서 이에 대해 하디는 일이라는 실천 신학에서 주목할 만한 전 기독교적인 의견 수렴이라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소명에 대한 현재의 신고전주의적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전주의적 관점을 선택하여 확장시킨 것으로서 특별히 종교적이 아니더라도 삶의 더 큰 목적의식과 크건 작건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소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은 생존하고 시간을 보내는 방식 또는 승진사다리를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일은 공동선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무대가 되어준다. 네, 오늘 긴 시간 이 내용을 좀 읽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언급들이 이제 뭐 철학자의 이름도 그렇고 용어들이 조금 뭐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철학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오늘 책상에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이 당신을 있게 한 그 위치에서 이웃을 섬기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소명을 알고 싶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그곳에서 충실하게 섬기라는 것이다. 네, 책상 오늘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